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좀 멍하게 일어나가지고 몽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어서 명상을 좀 했는데, 명상을 하고 나니까 많이 머리가 좀 많이 개운해졌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오늘 좀 공부를 좀 쭉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죽음의 부정도 이제 좀 대충 좀 끝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좀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책을 읽어서 약간만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단편 소설 한 권을 읽고 가겠습니다. 무진기행, 김승호, 유명하죠. 무진기행. 제 젊었을 때 이거 아주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전남 순천에서 성장했다. 김승호,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네, 대충 이 정도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진기행. 무진으로 가는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10km 남았군요. 예, 한 30분 후엔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관계의 시찰원들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생문이 있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대드롱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 사람들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얘기하는 것을 반수면 상태 속에서 듣고 있었다. 버스 안의 좌석들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 시찰원들의 말에 의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틈이 없어서라는 것이었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5, 6만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불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버스가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콩충거리는 데 따라서 함께 덜그덕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덕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6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 보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 안 앳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이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렀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책찍질을 하였었다. 나의 무진에 대한 연상의 대부분은 나를 돌봐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신경질을 부리던 것과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을 쫓아보려고 행하던 수음과 곧잘 편도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꽁초와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었었다. 물론 그것들만 연상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고 나의 청각이 문득 외부로 향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거나 밤늦게 신당동 집 앞의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의 바닷가까지 뻗어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에워싼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까만 자갈이 깔린 뜰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상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 적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이었다. 그렇다고 무진의 연상이 꼬리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나의 어둡던 세월이 일단 지나가 버린 지금은 거의 항상 무진을 잊고 있었던 편이다. 어제 저녁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때도 물론 전속 나온 아내와 회사 직원 몇 사람에게 일러둘 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던 탓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나는 무진에 대한 그 어두운 기억들이 그다지 실감나게 되살아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 구내를 빠져나올 때 내가 본 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획 잡아 끌어당겨서 내 앞에 던져주었다. 그 미친 여자는 나일론의 치마 저고리를 맵시 있게 입고 있었고, 팔에는 시절에 맞추어 고른 듯한 핸드백도 걸치고 있었다. 얼굴도 예쁜 편이고 화장이 화려했다.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쉼 없이 굴리고 있는 눈동자와 그 여자를 에워싸고 서서 선하품을 하며 그 여자를 놀려대고 있는 구두닦이 아이들 때문이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와 버렸대. 아니야, 남자들한테서 채여서야. 저 여자 미국말도 참 잘한다. 물어볼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높은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좀 나이가 든 여드름쟁이 구두닦이 하나는 그 여자의 젖가슴을 손가락으로 찝쩍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비명이 옛날 내가 무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한 것이었다.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다. 6.25 사변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리 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불어터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징발도 그 후의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버리고 있었다. 내가 졸업한 무진중학교의 상급반 학생들이 무명지에 붕대를 감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을 부르며 읍 광장에 서 있는 트럭들로 행진해 가서 그 트럭들에 올라타고 일선으로 떠날 때도 나는 골방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행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대학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나는 무진의 골방 속에 숨어 있었다. 모두가 나의 홀어머님 때문이었다. 모두가 전쟁터로 몰려갈 때 나는 내 어머니에게 몰려서 골방 속에 숨어서 수음을 하고 있었다. 이웃집 젊은이의 전사 통지서가 오면 어머니는 내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 우편이 오기라도 하면 나 몰래 그것을 찢어버리곤 하였다. 내가 골방보다는 전선을 택하고 싶어 해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쓴 나의 일기장들은 그 후에 태워버려서 지금은 없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을 웃으며 견디는 내용들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지금 미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일 테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저를 치료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기를 쓰던 때를 이른 아침 역군에서 본 미친 여자가 내 앞으로 끌어당겨 주었던 것이다.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는 그 미친 여자를 통하여 느꼈고 그리고 방금 지나친 먼지를 둘러싸고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정비를 통하여 실감했다. 이번에 자네가 전무가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러니 자네 한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긴장을 풀고 푹 쉬었다가 오게. 전무님이 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테니 말이야. 아내와 장인 영감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퍽 영리한 권유를 내게 한 셈이었다.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아니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을 무진으로 정해준 것은 대단히 영리한 것이었다. 버스는 무진 읍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기와 지붕들도 양철 지붕들도 초가 지붕들도 6월 하순의 강렬한 햇빛을 받고 모두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철공소에서 들리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버스로 달려들었다가 물러났다. 어디선지 분뇨 냄새가 새어 들어왔고 병원 앞을 지날 때는 크레졸 냄새가 났고 어느 상점의 스피커에서는 느려빠진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처마 밑의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고 기웃뚱거리며 그늘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읍의 포장된 광장도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햇빛만이 눈부시게 그 강장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2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 밤에 만난 사람들. 저녁 식사를 하기 조금 전에 나는 낮잠에서 깨어나서 신문지국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갔다. 이모님 댁에서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문은 도회이니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내 생활의 일부로서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맡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찾아간 신문지국에 나는 이모님 댁의 주소와 약도를 그려주고 나왔다.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내 등 뒤에서 지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 무엇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다. 그래? 거만하게 생겼는데
출세했대지. 옛날 폐병 그런 속삭임 속에서 나는 밖으로 나오면서 은근히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안녕히 가십시오는 나오지 않고 말았다. 그것이 서울과의 차이점이었다.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감도 모른다는 듯이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있으리라. 바다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몇 시간 전에 버스에서 내릴 때보다 거리는 많이 번잡해졌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책가방이 주체스러운 모양인지 그것을 뱅뱅 돌리기도 하며 어깨 너머로 넘겨들기도 하며 두 손으로 껴안기도 하며 혀끝에 침으로써 방울을 만들어 그것을 입바람으로 후 불어날리곤 했다. 학교 선생님들과 사무소의 직원들도 달그락거리는 빈 도시락을 들고 축 늘어져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이 모든 것이 장난처럼 생각되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한다는 이 모든 것이 실없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낑낑댄다는 것이 우습게 생각되었다. 이모댁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방문을 받았다. 박이라고 하는 무진중학교의 내 몇해 후배였다. 한때 독서강이었던 나를 그 후배는 무척 존경하는 눈치였다. 그는 학생 시대의 이른바 문학소년이었던 것이다. 미국 작가인 피츠제럴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러나 피츠제럴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얌전하고 매사에 엄숙했고 그리고 가난하였다. 신문지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내려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는 정말 반가워해 주었다. 무진엔 왜 내가 못 올 땐가? 그렇게 대답하며 나는 내 말투가 마음에 거슬렸다. 너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시니까 벌써 한 4년 되는군. 4년 전 나는 내가 격리의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다. 동거하고 있던 시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시리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다더군요. 박이 물었다.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29입니다. 29이라 9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대만 금년엔 어떻게 해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 해의 내 나이가 29이었고 시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에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옛날의 내 무진행의 내용을 다소 알고 있는 박은 그렇게 물었다.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휴가를 얻었지. 잘 되셨군요. 해방 후의 무진유학 출신 중에선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들 중에서 조형하고요. 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 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 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참, 자넨 요즘 뭘 하고 있나? 내가 박에게 물었다. 박은 얼굴을 붉히고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좋지 않아? 책 읽을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난 잡지 한 권 읽을 여유가 없네. 뭘 가르치고 있나? 후배는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까보다는 조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했어. 학교 측에서 보면 자네 같은 선생을 구하기도 힘들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사범대학 출신들 때문에 교원 자격고시 합격증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또 그런가? 박은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하고는 나서 재무소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옛날 언젠가 역시 이 다리를 밤중에 건너면서 나는 저 시꺼멓고 웅크리고 있는 나무들을 저주했었다. 금방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한 모습으로 나무들은 서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럴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조의 음적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거라. 이거 누추해서 빨리 마누라를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했나? 내가 물었다. 법률책 좀 붙들고 앉아 있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 어서 앉아. 나는 먼저 온 손님들에게 소개되었다. 세 사람은 남자로서 세무서 직원들이었고 한 사람은 여자로서 나와 함께 온 박과 무언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밀담들은 그만하시고 하 선생 인사해요. 내 중학 동창인 윤희중이라는 친구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제약회사의 간사님이시고 이쪽은 우리 모교에 와 계시는 음악 선생님이시고 하인숙 씨라고 작년에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신 분이지. 아, 그러세요? 같은 학교에 계시는군요. 나는 박과 그 여선생을 번갈아 가면서 여선생에게 말했다. 네, 여선생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고 내 후배는 고개를 숙여버렸다. 고향이 무진이신가요? 아니에요. 발령이 이곳으로 났기 때문에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개성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윤곽은 가름했고 눈이 컸고 얼굴색은 노리끼리했다. 전체로 보아서 병약한 느낌을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좀 높은 콧날과 두터운 입술이 병약하다는 인상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코와 입이 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었다. 전공이 무엇이었던가요? 성악 공부를 좀 했어요. 하지만 하 선생님은 피아노도 아주 잘 치십니다. 박이 곁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조도 거들었다. 노래를 아주 잘하시지. 소프라노가 굉장하시거든. 아, 소프라노를 맡으시는가요? 내가 물었다. 네, 졸업 연주회 땐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 날을 불렀어요. 그 여자는 졸업 연주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방바닥에는 비단방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 곧
입술을 태울 듯이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눈으로 들어오는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 정오가 가까운 시각에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의 허황된 운수를 점쳐보던 그 화투짝이었다. 또는 자신을 팽개치듯이 끼어들던 언젠가의 노름판, 그 노름판에서 나의 뜨거워져가는 머리와 손가락만을 제외하곤 내 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그 화투짝이었다. 화투가 있군, 화투가. 나는 한 장을 집어서 딱 소리 나게 내려치고 다시 그것을 집어서 내려치고 또 집어서 내려치고 하며 중얼거렸다. 우리 돈 내기 한판 하실래요? 세무서 직원 중의 하나가 내게 말했다. 나는 싫었다. 다음 기회에 하죠. 세무서 직원들은 싱글싱글 웃었다. 조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잠시 후에 술상이 나왔다. 여기엔 얼마쯤 있게 되나? 일주일가량. 청첩장 한 장 없이 결혼해버리는 법이 어딨어? 하기야 청첩장을 보냈더라도 그땐 내가 세무서에서 주판 날 튕기고 있을 때니까 별 수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난 그랬지만 넌 청첩장 보내야 한다. 염려 마라. 금년 안으로는 받아볼 수 있게 될 거다. 우리는 별로 거품이 일지 않는 맥주를 마셨다. 제약회사라면 그게 약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병 걸릴 염려는 없겠습니다. 그려. 굉장히 우스운 익사를 부렸다는 듯이 직원들은 방바닥을 치며 오랫동안 웃었다. 참, 박군. 학생들한테서 인기가 대단하더구먼. 기껏 5분쯤 걸어오면 될 거리에 살면서 나한테 왜 통 놀러 오지 않나? 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기 앉아 계시는 하 선생님한테서 자네 얘긴 늘 듣고 있지. 자, 하 선생, 맥주는 술도 아니니까 한 잔 들어봐요. 평소엔 그렇지도 않던데 오늘 저녁엔 왜 이렇게 얌전을 피우실까? 네네, 거기 놓으세요. 제가 마시겠어요. 맥주는 좀 마셔봤죠?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문을 안으로 잠가놓고 소주도 마셔본걸요. 이거 술꾼인 줄은 몰랐는데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시험 삼아서 맛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맛이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술잔을 입에 대자마자 쿨쿨 잡아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었다. 방만이 억지로 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바이지만 하 선생님의 좋은 점은 바로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바지만 하 선생님의 좋은 점은 바로 저기에 있거든.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는 점, 바로 그거야.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의 말버릇이에요. 아하, 그러고 보면 하 선생의 나쁜 점은 바로 저기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라는 말을 빼놓곤 얘기가 안 됩니까? 나처럼 대학엔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게 사과하는 뜻에서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거 좋습니다. 좋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여선생은 머뭇거렸다.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그 지난번에 부르던 거 참 좋습디다. 조는 재촉했다. 그럼 부릅니다. 여선생은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조금씩 달싹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손가락으로 술사릉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개인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서 길들어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 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정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여자의 노래가 끝나자 나는 의식적으로 바보 같은 웃음을 띠고 박수를 쳤고 그리고 육감으로서랄까 나는 후배인 박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시선이 박에게로 갔을 때 나의 시선을 받은 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지가 그에게 앉아있기를 권했으나 박은 해사한 웃음을 띠며 거절했다. 먼저 실례합니다. 형님은 내일 또 뵙지요. 조는 대문까지 따라 나왔고 나는 한길까지 박을 발에다 주러 나갔다.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도 거리는 적막했다. 어디선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쥐 몇 마리가 한길 위에서 무엇을 먹고 있다가 우리의 그림자에 놀라 흩어져 버렸다. 형님, 보세요. 안개가 내리는군요. 과연 한길의 저 끝이 불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먼 주택지의 검은 풍경들이 점점 풀어져 가고 있었다. 자네 하선생을 좋아하고 있는 모양이군. 내가 물었다. 박은 다시 그 해사한 웃음을 띄었다. 그 여선생과 조군이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형이 결혼 대상자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네가 그 여선생을 좋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 잘해봐. 뭐 별로. 박은 소년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그 속물들 틈에 앉아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게 좀 딱해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나와버린 거죠. 박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듯이 나직나직 말했다. 클래식을 부를 장소가 있고 유행가를 부를 장소가 따로 있는 것뿐이겠지. 뭐 딱할 것까지야 있나? 나는 거짓말로써 그를 위로했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밤이 벅 깊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는 내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기를 권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집을 나올 때까지의 부자유스러움을 생각하고 나는 기어코 밖으로 나섰다. 직원들도 도중에서 흩어져 가고 결국엔 나와 여자만이 남았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검은 풍경 속에서 냇물은 하얀 모습으로 뻗어 있었고 그 하얀 모습의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밤엔 정말 멋있는 고장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가 말했다. 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짐작하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셨나요? 짐작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사실은 멋이 없는 고장이니까요. 제 대답이 맞았어요? 거의. 우리는 다리를 다 건넜다. 거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그 여자는 냇물을 따라서 뻗어나간 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장 난 길로 가야 했다. 아, 굴고 가세요. 가세요? 그럼? 굴고 가세요? 그럼 내가 말했다. 조금만 바라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가 바래다 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
처음 배웠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퍽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갑자기 여자가 말했다. 유행가. 내가 말했다. 네? 아니, 유행가는 왜 부르십니까? 성악 공부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행가를 멀리하지 않던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유행가만 부르라고 하거든요. 대답하고 나서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 될까요? 정말 앞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여태까진 거기에 놀러 가셨습니까? 심심해서요. 여자는 쉼없이 말했다. 심심하다. 그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아까 바꾸는 하성생님께서 유행가를 부르고 계시니까 보기에 딱하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지요. 나는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살폈다. 박 선생님은 정말 꽁생원이에요. 여자는 유쾌한 듯이 높은 소리로 웃었다. 선량한 사람이죠. 내가 말했다. 네, 너무 선량해요. 박군이 하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가요? 아이, 하 선생님 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해도 제 큰 오빠뻘이나 되실 텐데요. 그럼 무엇라고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숙이라고요. 인숙이, 인숙이. 나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게 좋겠군요. 나는 말했다. 인숙이는 왜 내 질문을 피하지요? 무슨 질문을 하셨던가요?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논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족의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부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뎌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뎌 했을까? 무얼 생각하고 계세요? 여자가 물어왔다. 개구리 울음소리. 대답하며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내리고 있는 안개에 가려서 별들이 흐릿하게 떠보였다. 어머, 개구리 울음소리? 정말이에요. 제겐 여태까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방을 얻어있는 주인댁 라디오 소리도 꺼지고 들리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뿐이거든요.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무얼 하시죠? 그냥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그건 사실이래라.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여자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내 말씀인가요? 네, 예쁘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군요. 어머,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여행하시면서 왜 혼자 다니세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나는 조용히 웃어버렸다. 여자는 아까보다 좀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아이,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자 흥분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를걸요.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나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걸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살기가 싫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하자고 주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걸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 주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꼭이에요. 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집 앞에까지 왔다. 선생님, 내일은 무얼 하실 계획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아침엔 어머님 산소엘 다녀와야 하겠고,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없군요. 바닷가에나 가볼까 하는데요. 거긴 한때 내가 방을 얻어 있던 집이 있으니까 인사도 할 겸. 선생님, 내일 거긴 오후에 가세요. 왜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오전 수업뿐이에요. 그럽시다. 우리는 내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는 이상한 우울에 빠져서 터벅터벅 방길을 걸어 이모댁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땐 통금 사이렌이 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내 사고만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얼마 전까지 그 여자와 주고받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귓속에는 우리의 대화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귓속에서 내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릿속에서 심장 속으로 옮겨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 여자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그 여자는 안타까운 음성으로 얘기했다. 나는 문득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내 심장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무진을 떠나기만 하면 내 심장 위에서 지워져 버리리라.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낮잠 때문이기도 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우울한 유령들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벽에 걸린 하얀 옷들을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담뱃질을 머리맡에 적당한 곳에 털었다. 내일 아침 걸레로 닦아내면 될 어느 곳에. 12시 이후에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1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나직히 들려왔다. 어디선가 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4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었다.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다. 사이렌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쉼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창부와 그 여자의 손님이리라. 나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잠시 쉬었다가 마저 읽고 밥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